지금부터 2021년 스마트 워터그리드 학회 학술대회, 통합학술대회죠. 거기에 저희 그 전문 세션으로 스마트 하수 관리를 위한 전국 환경공단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인천 환경공단 환경기술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부터 서울 그때는 서울은 공단이 아니었었죠.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5개 공단이 2019년부터 매년 한 번씩 모여서 이런 기술 컨퍼런스를 진행해 왔는데 한 10년 정도, 10년이 아니라 한 8년 정도 하고 나서 이게 흐지부지 되면서 중단이 됐어요. 중단된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는 좀 얘기하면 조금 저기 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단이 됐는데 다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학술대회에 같이 저희 공단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있던 5개 공단과 함께 금년부터 또 새롭게 환경공단 분으로 들어온 서울 물재생 시설공단 물재생 시설공단 물재생 입에 잘 안 붙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6개가 진행이 됐고요. 발표는 각 공단에서 스마트 하수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주제이긴 하지만 그 위에 다른 이야기들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인사 못 나누신 분들은 휴식 시간 때 인사 좀 나눠주고 발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식사 장소도 좀 미리 예약을 해놨으니까 점심도 거기서 같이 드시면서 이렇게 담화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 인천환경공단의 배민수 차장께서 하수처리 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인천환경공단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가 된 인천환경공단의 환경기술센터 배민수입니다. 저희 발표를 앞서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환경기술센터를 주축을 해서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 환경기술센터를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한 홍보 동영상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먼저 보시고 제가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도시 인천 꿈의 도시 인천 그 중심에 인천환경공단 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환경기술센터는 세계적인 첨단 분석 장비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분석 지원과 기술 연구 수행을 위해 2020년 7월에 설립된 기술 지원 및 시험 분석 기초 플랫폼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인천 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 시설, 분유처리 시설, 소각시설 등 8개 사업소와 20개 시설에 대한 다양한 시험 분석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분석팀은 환경기초시설에서 해야 하는 법적 시험은 물론 공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험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험 분석팀은 매달 약 8,500여 건의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존재하는 총 유기탄소량을 의미하는 TOC는 2021년에 법정 분석 항목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환경기술센터에서는 고온연소산업법과 과황산열산업법을 이용하는 2대의 장비를 사용하여 TOC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73개의 원소 분석이 가능한 ICP 분석 장비는 매우 높은 7000켈빈 온도에서 발생되는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고유의 파장을 검출함으로써 각 원소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합니다. 시료 중의 수온과 비소는 별도의 장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IC 분석 장비는 시료 속의 암모니아성 질소와 같은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환경기술센터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 전용 장비 2대를 이용하여 이온물질의 농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GC 분석 장비는 복합 성분의 기체 시료가 컬럼 속을 이동하며 각각의 단일 성분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이용해 가스상 물질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환경기술센터는 2세트의 연소그름법 TNTP 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회 최대 104개 시료의 TNTP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물학적 유기물량인 BOD, 화학적 유기물량인 COD, 부유성 고용물량인 SS, 총대장균 군수 등의 수질 분석 항목을 365일 분석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 분석팀의 다양한 시험 분석 데이터는 기술지원팀과 공유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팀은 시험 분석팀으로부터 공유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염물질이 환경기초시설에서 잘 처리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정진단 및 운영 개선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팀은 기술지원과 함께 끊임없는 전문교육과 신기술 전파를 통해 근무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술지원팀은 환경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공동 연구 및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 등 인천환경공단의 지식재산권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환경정책 개발 및 시민환경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외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기술 전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환경기술센터는 기초연구의 튼튼한 플랫폼 안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환경특별시 인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환경도시 인천을 환경기술센터가 선도하겠습니다. 환경도시 인천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영상이었지, 센터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발표할 내용은 하수처리 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인천환경공단의 노력이라는 비슷한 공통의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음 페이지 좀 넘길 수 있나요? 네, 복차는 현황 문제점, 그다음에 저희 제출 시스템의 개선 사례,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 사업에 관련한 소개, 내신 말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문제점입니다. 저희 이제 국내에 굉장히 많은 이제 합수처리 장비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이 고도합수처리 장비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문을 통해서 좀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뭐 비슷한 그것들을 느끼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입량, 온도,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부족, 운영 경험의 부족, 그다음에 유입 수치 예측 어려움 등이 이제 순서대로 어려움을 꼽고 있는 내용이고요. 운영을 할 때 사용되는 정보의 순위는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
운전자의 경험을 토대로 운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서적, 그다음에 매뉴얼 순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우선순위를 그러면 현장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뭐 예상 하셨겠지만 생물반응구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어서 처리되는 최종 충전지 즉 2차 처리에서 70%에 가까운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료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게 10년도 넘은 조사 자료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그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장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굉장히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투자가 덜 되는 문제점, 기술이 개발은 되지만 현재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은 예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항공단에서 운영되는 하수시설이 총 11군데가 있는데 11군데 생물방류 개측 설비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규모별로 처리 공정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처리장별로 굉장히 많은 개측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설치 시기는 이 처리시설이 가동된 시점 이후 설치가 된 초창기에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었고요. 일부 아주 오래된 처리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증설이라든지 개선 공사를 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개측기 생물방류대에 설치된 개측기들이 많기도 많고 그다음에 설치된 이후에 최초 설치된 이후에 크게 또 변동되지 않고 유지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되고 있는 게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물방류에 설치된 개측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생물방류 내에다가 침지식으로 담궈놓고 고정형으로 운영하는 이런 생물 개측기들이 많은데 이 개측기들의 문제점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물방류 담궈만둬도 그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고 이거를 유지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이 손으로 끌어올려서 이게 수온으로 다 세척을 해줘야 된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자동화 또는 관리의 편의성만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개측기들의 활용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그 설계 단계 때부터 이런 그 개측기들이 모두 다 침지식으로 설치가 되는 형태로 여태까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물방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 시스템에서 결국은 생물반응 공정을 2차 처리 시설을 하수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차 처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측을 통한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조건들 계속 변화를 줘야 되는데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계측기를 가지고서는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저희 인천항공단에서는 크게 제일 큰 하수회장이 가자 승리 사업소를 대상으로 좀 몇 년에 걸쳐서 개선 공사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저희 승기하수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입 하수를 생물하수뿐만이 아니고 유입 하수의 모니터링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하수회장이고요. 왜냐하면 승기하수장이 위치한 곳 바로 옆에 남도공단이라고 하는 큰 국가 사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그 사업단지에서 이제 일반 하수관로로 버려지는 폐수가 또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유입 하수에 폐수가 섞임으로써 굉장히 이제 농도 편차가 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입수 연속 수리 계측 설비를 설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생물 반응도도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침지식으로 이렇게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조형으로 중앙 집중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초창기 기술이어서
8개 지, 그러니까 한 개 계열에 8지로 되어 있는데 8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 조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고 이때는 이게 한 시간에 하나 한 번씩 돌아가도록 그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8지면은 하루에 한 3번 정도밖에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연속 모니터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 손이 덜 가고 그 수조형으로 바꿈으로써 각각의 그 특정 센서들만 관리하는 되는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처음에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가 가자수 회장의 생명력 계측 설비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승기에서 좀 더 진일보 해서 저희가 4개 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하는 간격을 굉장히 좁혀서 15분에 한 번씩 측정하도록 해서 그 4개지가 1시간에 4번에서 6번까지도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 주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통상적으로 4개지라면은 이렇게 많은 개수의 그 측정 센서가 그다음에 그 변환기들이 그 측정이 설치가 돼야 되겠지만 개선 후에는 굉장히 적은 양의 그 개수들이 설치가 될 수 있게 개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어진다는 얘기고 또 중앙 수조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수조 내에 모두 또 그 센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수조만 관리해주면 이제 규칙기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 컨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생물관 가자수의장 생물관도 한 개 계열인데요. 지가 8개가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수조를 설치하고 수조에다가 센서 4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선이다 보니까 무산소 지역이 있고 호기도가 있고요. 그래서 무산소 지역은 ORP만 계속 측정을 하고요. 호기도 쪽은 저희가 알 수 있는 MLS DO, MLSS 수온, 그다음에 pH를 기본적으로 측정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좀 전에 보신 계열 한 중간에다가 수조 2개를 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무산소조에서 오는 측정 ORP 측정기, 이쪽은 이제 나머지 호기조에서 오는 그 샘플을 받아서 측정하는 측정기 이렇게 수치가 됐고, 요 수조를 4개지를 순차적으로 1번이 땡겨서 올 때는 1번만 측정이 되고요. 끝나고 나면 약 30초에서 1분 정도의 브레인이 있은 다음에 다시 물을 채워서 2번을 측정하고 3번, 그 다음에 3번, 4번 지를 측정하는 그런 순차 샘플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요. 이 데이터는 뭐 계속 연속으로 측정되는 시스템이니까 저희가 그걸 다 읽어올 수는 없고 이걸 저희가 5분 단위로 끊어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끊어가지고 측정 값을 읽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변환기를 통해서 데이터 베이스로 저장이 되도록 해놨고 이렇게 이제 계측기를 교체함으로써 기존 방식 대비 약 35% 정도의 교체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많이 소요되던 유지 비용도 약 80%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변경된 수조형 시스템의 유지 관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수조 뚜껑을 열어서 이제 센서들의 오염도를 점검을 하고 요것들은 이제 뭐 스프레이 같은 분무하는 물 같은 걸로 이제 저희가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도 자동화를 해보려고 고려를 했었는데 이제 뭐 좀 더 로직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중에 물이 담궈졌을 때 세척하기에는 이제 측정값이 변경이 되니까 좀 어렵고 물이 빠져 있을 때 세척하기에는 좀 장비 구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건 소위 좀더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조 자체에도 뭔가 이물질이 많이 끼기 때문에 수조도 직접 손으로 측정해주는, 세척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최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침지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계측기 하나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한 계열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한 군데만 뚜껑을 열어서 설치하면 되니까 청소하면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처리 유지 관리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도록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수조만 청소할 게 아니고 이제 수조에다가 펌핑용는 펌프들이 각각에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펌프들의 펌프와 그 이제 수조까지 오는 배관들이 이물질이 많으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펌프와 배관들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특히 밸브 같은 이 펌프, 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설치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밑에 땡겨 올려서 이제 이송하는 배관을 이렇게 그 직각으로 설치되는 이런 단을 형태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꺾이는 모서리에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끼게 돼서 저희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각을 크게 주는, 그러니까 비스듬히 땡겨올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배관들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배관이 꺾이는 점 근처에 이제 저희가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그 점검부를 뚫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꺾인 부분에 이물질이 걸리면 다 청소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반복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전까지가 이제 가전업체 개선 사례였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가전사업소와 승진사업소의 이제 그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인천형 유진 사업이 공모가 될 때 저희가 이 계측기 개선 사업을 토대로 첫 시장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라고 2010에 제안을 했고 이제 받아들여져서 채택은 됐지만 이제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사업을 제시를 했고요. 첫 번째는 저희 센터가 생기면서 앞에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많은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되니까 이 정보들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시험 분석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가자와 승기에 설치한 것과 같은 유입하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를 좀 했으면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생물반응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가자는 승기는 마쳤고 가자는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다른 사업장에도 다 적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것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 TMS, 방류 TMS까지 묶어서 사실상 통합 모니터링을 중앙에서 저희 뭐 본부라든지 이런 한 곳에서 저희 센터라든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2025년까지 약 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워서 전체 보고를 기었고 예산 반영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상 좀 문제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인생 민주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유입화수와 생방도 시스템에 단순히 저희가 측정해왔던 기존의 그 항목들뿐만 아니라 이온성 물질들, 그다음에 중금속 부분도 같이 측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가자수인항 유입화수 모니터링 시스템인 중금속 처리 시스템 이번에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가자하고 승기 모니터링 할 때는 모니터링 시스템 할 때는 기본 항목만 했지만 암모니아와 인 항목들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인천형 유길 환경시설 환경 하수회장 그 스마트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손으로 다 하고 있는 전사 입력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하자는 것, 그다음에 유입 TMS를 설치하자는 것, 생물반응 TMS를 통해서 침착형 계측 설비가 아닌 중앙 집중 계측 설비로 관리라든가 이제 그 데이터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이런 것을 통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시설 관리에서 사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 개선이라든가 운영 효율을
군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사전적으로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하면서 이런 기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천환경공단 배민수 차장께서 인천환경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현장에서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각 사업소에 계신 분들, 그다음 각 공단에 계신 분들, 그 지자체와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지금 여기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네. 저희도 사실 센서를 많이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평이 돼야 됩니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세척이라든지 필요없는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이제 센서들에 대한 자료들이 한 번씩 헌팅되는 게 필요가 없다 하는 또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데 인천환경공단에서 이 센서 관리는 어떻게 전담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의식 수준이 돼야 됩니다. 틀렸음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인천환경공단의 그 센서만 관리하기 위한 인력은 없습니다.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개측기 유지 관리를 외부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가 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설치해서 넣어도 일주일, 2, 3일만 지나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일주일 만에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사진들이고요. 근데 유지관리 용역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이제 칼듈레이션 교정을 해준다든가 이 정도 그다음에 세척해주고 가는 정도인데 이렇게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그 전담 인력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사실 이것도 좀 규모의 문제 같은데 하수장의 규모가 작은 하수의 경우는 센서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공동 담당자들과 운영자들이 직접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하지만 철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이제 개선하는 가자와 승기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 내에 이렇게 침지식으로 설치했을 때 그 센서 개수가 한 처리장마다 150개, 200개 가까이 됐거든요. 그거를 한 사람이 다 공동 담당자 한두 명이 다 할 수는 없는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렴풋이 한번 예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가장 수리장의 개측기를 이제 공정 담당자 한 사람이 이제 개측기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 한 명 두고 관리를 해보자라고 따져보면은 이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지씩 닦아 나간다고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딱 닦고 나면 다시 일주일 처음부터는 또 한 번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365일 그것만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관리 인력 필요성은 느끼지만 전담 인력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력이 투입이 안 되면 기술도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제 업무 분장상에 그 센서들의 유지 관리를 넣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업무 분야에서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업무 분야에서 그걸 넣게 되면 그걸 담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어서 좀 내부적인 반발들이 좀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센서를 유지 관리하는 청소 업무를 하는 공무직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는데 사람을 새로 하는 것은 인력에 대한 비용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또 시기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해서 사실은 지자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그 공단에서 지자체가 끊임없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혹시 네. 예, 대법원장의 이동입니다. 지금 그 인천에도 산업계획수, 산업단지에서 무단방류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파도 추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내부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외부에서 발생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말씀해 주신 그 외부 출원에 대한 어떤 인천에서는 하시거나 추진하는 내용이 있으신지. 저희 뭐 특히 가자수장, 승기차수장 주변으로 해서 공단들이 위치해 있고요. 실제로 폐수가 엄청나게 또 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저희가 뭐 다른 공단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업무 분장이 저희가 하수장 시설과 그다음에 뭐 이제 중개 펌프장 뭐 이 정도의 관리지 배출원까지를 저희가 뭐 관리를 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이제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요청을 하고 뭐 이런 실정이고 실제로 그쪽에서 주로 단속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 공단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답답하니까 하는 일이죠. 승기협수장 같은 경우는 주로 남동공단에 폐수 배출 요주의 매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효 채취해가지고 측정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폐수 많이 것을 모니터링해서 지도를 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 자체적으로 하는 측면은 좀 있고요. 가자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좀 최근 들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예 이제 시에서 별도의 이제 그 시도 모니터 그런 그 배출 모니터링을 하는 민간 그 조직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시효 채취를 하고 저희 쪽에서 분석해서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관리라기보다는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죠. 근데 뭐 이제 관리가 되려면 단속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 어렵게 이제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니터링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수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영향까지는 없습니다. 또 질문 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일단 휴식 시간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 또 이따 또 종합 토론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같이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천환경공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김민철 수장님께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스마트하수도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환경공단 내에 편입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물재생연구소장 김민철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저희 회사 이름이 잘 안 써가지고요. 발음이 꼬이는데 저희 물재생시설공단은 올해 출범된 그 서울시 지방공격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제로는 스마트하우스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요청받았는데요. 일단 저희 공단이 지금 어떠한 공단인지, 저희 연구소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이렇게 이런 학교 자리에서 다른 공단들하고 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연구 계획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홈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공단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에는 4개의 대형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남물재생센터하고 산천물재생센터를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공단 본부는 산천물재생센터 안에 있습니다.
현재 난지 물재생과 중간 물재생센터는 서울시에서 지금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별 분단 추진 계획에 따라서 아마 약 2030년도 정도에는 저희 분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 있습니다. 저희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스프레이 구역은 한 11개 구 3개 시설 구역이 있고요. 서울시 주요 시설 현황을 보시면 서울시에 한 250만 톤 정도, 분열차는 9,900에서 수건지 수강량은 150톤, 건조량은 458톤, 탈수세 임무 한 3,000톤 정도 일처리하고 있습니다. 짧게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2년도에 각각 탄천환경하고 선암환경에서 탄천물질센터와 선암물재생센터를 수차 운영했었고요. 2019년도에 이제 민간 유스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이 좀 공론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단계별로 분단을 추진하자라는 좀 계획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2020년도에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12월 달에 저희 분단이 설립되게 되었고요. 올해 1월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어 운영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직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사량을 중심으로 2개 본부와 3개 처, 1개 실, 1개 소로 지금 분되어 있고 제가 지금 소속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인사량 직접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설립 배경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감 유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단계적으로 분단화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4개 센터가 모여가지고 커다란 하나의 사슴을 통해 물 재생 산업의 효율성, 전문성, 안정성, 투명성을 강화해서 물 재생 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물 재생 사업을 이끄는 진출 기관,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관, 시민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만드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역할입니다. 아마 타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하수처리 업무가 주요 업무가 되겠고요.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연기하고 공급하는 역할, 에너지 기지화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공간으로서 쉽게 한 곳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든 수업시설을 조성한다든 아니면 전시회 장애를 만드는 이러한 시민들에 대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물 제공 연구소의 비전하고 R&D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하고 그 연구소 자체가 지금 신생 기관이다 보니까요. 추진했던 내용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보자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서울시 물순환 관련 연구소에 그리고 서울시 물산 정책 기술적 지원, 서울형 물산 클러스터 지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이와 같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부합하고 발전하는 물순환 환경 및 사회 경제 환경 등이 긍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고자 좀 별도의 비전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R&D 통합 비전 및 R&D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통합 비전을 말씀드리면 현장을 맞추며 물순환 비전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물산 성공에 따라 커다란 거시적인 비전을 세워봤고요. 그 밑으로 실증 기반으로 현장 맞추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서울형 R&D 사업을 통해서 물산업을 책임져주겠다. 물순환 플랫폼 구축하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서울형 R&D 사업 추진, 또 물순환에 대한 컨트롤 타워 및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추진 전략을 갖고 있고요. 이 추진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8개 중점 추진 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R&D 부분에는 천안 현장 성취 대응 기술 개발, 현장 기반 미래 대응 실증 기술 개발, 물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나머지 3개의 중점 사업을 진행하고
플랫폼 주립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데이터의 플랫폼 주고요. 국내외 기관별 네트워크 주입니다. 그리고 국내 양성면 아카데미 선포에 따라서 추진과로 설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인력이 많지 않은데요. 향후에는 업무 범위나 연구 범위 자체가 좀 단계별로 저희 조직 확대 계획에 따라서 확대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뭐 연령 미만에 있지만 지금 시간에는 한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서울시 관련 계획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R&D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초창기다 보니까 서울시나 아니면 저희 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현안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보자라는 하나의 내용이 있고요. 이 조직이 좀 확대되면 나중에는 미래의 물순환을 대응할 수 있는 실증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산업 분야에서는 물기업들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플랫폼 부분에서는 서울시에 관련된 모든 물산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순환 관련된 R&D 수업과 인적 교류, 기관 교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R&D 중장기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어쨌든 연구소다 보니 본연의 기능인 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실행 계획, 로드맵이 있어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중장기 추진 계획을 딱 만들었습니다. 중장기 추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분석해봤고요. 국내적 물순환 정책 분석하고 국내 물순환 기술 동향 조사 분석해서 여기에서 이제 도출된 주요 환경 이슈, 주요 물순환 이슈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현안 해결을 위한 상시 대응 기술 개발, 미래 대응을 위한 현장 기반 시스템 기술 이원화로 추진하는 것을 일단 계획하였습니다. 현안 해결 상시 대응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물순환에 대한 현안 해결, 그리고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 그리고 물순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연구 세 가지 카테고리 세부 사업을 구성하였고요. 이 현안 해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술 수요 조사나 상시적으로 필요 기술 등을 도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수요 기반형으로 해서 기술을 발굴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 기반 미래 대응 시스템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류 수질을 안정성 확보하는 기술 개발,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을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세 번째는 그린 뉴딜 및 원칙 시대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네 번째 물순환 회복 기술, 다섯 번째 인프라 유지 관리 기술 우리 구분하였고요. 각각의 필요 기술들은 현재는 이러한 기술들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성의 키워드를 좀 마련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당 시기가 도래하면 전문가나 저희 내부 전문가들 을 이용해서 좀 디테일한 RFP 형태로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주제와 좀 관련 있는 스마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붉은색으로 따로 표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핫스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타 분단도 마찬가지로 저희 분단도 서울시의 탑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업무의 범위나 연구 범위, 기술 개발 범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시가 생각하는 향후 탑수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추진 전략으로 물재생센터 혁신 그리고 미래형 탑수 관로 추진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재생센터 혁신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초고도 처리 기술을 범용화하고 첨단 저에너지 기술 도입과 함께 첨단 대책 기술 및 자동 대응 기술을 개발하며 물재생센터를 에너지 생성 및 R&D 기지화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겠다는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목표로는 이 고농도의 안정적 하수 배출 시설 배출 수질 확보, 저탄소 친환경 분해 강화, 첨단 배출 시설 설치 또한 운영 효율 확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술 혁신 노드를 조사하는데요. 그 안을 보면 이제 낙수된 기술 문제를 확인합니다. 서울형 첨단 고도질 재생 시설을 도입하겠다. 불안정 기준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노드를 제시하였고요. 또한 연구 혁신을 통해서 기술과 연구의 상승 작용을 통한 선도적 물 재생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물 재생 분야의 기술 혁신과 연구 혁신에는 이제 저희 연구소가 좀 수행하게 되는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과 에너지 회수 효율과 저에너지 대량 공정 조정 등의 에너지 생산 기록 공모를 추구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또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선택 모니터링 규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포함 운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전하겠다. 유지관 노드변 구축 등의 물 재생센터 운영에 확실한 달성하겠다라는 기장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래 선도형 호수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입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서울시에서 이제 강우시 관리 강화, 하수 관로의 단순형화,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점을 통해 하수 관로 분야에 대한 습관과 체감도 높은 호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향으로는 하수 관로에서도 ICT, IoT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스마트 하수 관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소하고 서울시에서 수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소는 과기부 주관 사업이고 이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전문 전담하고 있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분단 수요 기업이고요. 목표 시민 특수라는 공급기업. 근데 공급기업 같은 역할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고 연구 개발을 지원받아서 저희 같은 수요 기업의 데이터를 제공받고 그 데이터를 쓸모 있게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급기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연구 내용은 하수 처리장의 CO2 절감을 위한 운영 데이터 가공 및 AI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연구 목표로서는 방류 수질 기준 점수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시면 AI 기술 분석에 생물 반응물 전후 수질을 예측해보겠다. 충분히 시대 운영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조출하겠다는 것이 시장 사업의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하수처리 공정 자율기술 분야의 통합 가상물 시스템 개발이라는 게 국가환경 R&D 기술 개발 과제에 참여를 한 예정이 있습니다. 실은 이 과제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부터 이미 2차년도 정도 진행된 과제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3차년도 내년부터 공공연구기관 선수를 참여할 예정이고요. 아마 바로 옆에 있는 세션에서 10시 반부터 관련 내용을 좀 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하수량의 계측돼서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측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 공정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최적 시뮬레이션을 기반한 최적 자율 제어 기술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합 가상 분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보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율 제어 같은 경우 저희가 파일럿 플랜트를 저희 공단 내에 이제 구축해서 내년부터 실제 실전 시험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축으로는 BIM이나 VR 등 소나 가상 현실 기반의 시장을 관리, 정보 과시화 기술 등을 개발해서 유지 관리 시설을 고도하겠다. 유지 관리 시설 방법을 고도하겠다는 내용을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범 연구 내용인데요. 앞에 데이터 바우처 사업과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수처리 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AI 기반 수질 시스템 개발 시험 연구라고 해서 비혈기된 수질 자동 측정기에서 데이터 수질 분석을 통해 AI 모델을 연계해서 방류 수질을 해보겠다는 연구 내용이 있고요. 또 저희가
물재생시설공단에 사실은 이제 서울시의 상수도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 관로 기초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하수 관로 원격 감시 시설 운영 및 데이터 분석이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수 관로에다가 원격 분시 제어 설비들을 좀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먼저 생산되는 데이터를 통해 중량적 하수 관로 운영 시스템을 평가해보고 이제 기반을 마련해보겠다는 연구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시에는 이제 그동안 데이터 동향을 봐서 하수 관로의 수질 업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를 통해서 원래 문제가 없는지 청소년이 있는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강호시에는 CSO 같은 내용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동향적으로 분석해보는 연구 내용을 연구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번에 서울시 고대면 사업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4개의 물지산센터를 스마트 하수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스마트 하수 처리 공정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단계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안을 보시면 자료 가지고가 DB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4개의 물지산센터의 중앙 제어 시스템과 망 연결 및 시스템 표준화하겠다. 중단 없는 운영 온라인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현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1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2단계는 이제 23년도 2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진행형 물지산센터 추진을 위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정의 제어나 대책 장비, 감시 장비 개선 중에 자동화율을 제고하고 시설물 관리 DB에 3차원 스마트를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28년부터 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이나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고도화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시설 개선이나 에너지 절감, 하수 처리 비용 절감 등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 변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좀 짧게 준비했는데요. 네, 서울물재산수사공단의 김민철 수장님 발표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큰 빅픽처를 갖고 계시고 그것도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세부 과제를 다 준비하고 계셔서 굉장히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 기존에 그 분단에 계신 분들 질문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들었는데 그 번째는 물재생 연구 소가 인력 현황이라든지 학위자 구성이라든지 이런 대한 내용 자세히 없어가지고 이게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살짝 감추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업을 지금 저 포함해가지고 4명 있고요. 원래 사실은 올해 계획으로는 7명까지 늘리는 계획이었는데 예산적인 측면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내년도에는 지금 7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연구소가 이제 물론 연구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전문 연구 인력, 14대 이상의 인력하고 실제 운영에 노하우를 갖고 계신 전문가하고 좀 매칭을 해가지고 인력을 좀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하고 기존의 운영 관리를 담당했던 분들하고 저희 또 신입사원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급격하게 인력이 교체되고 있잖아요. 교체되고 있다면 하수시장 전반에 운영하는 보급 인력들이 나간 다음에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서울 그 공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도 자세히 내부적인 상황 모르겠지만 저희 20년 넘게 근무했던 팀장님들 감독들의 이제 정면 트레이닝도 많이 고려해가지고 내년 좀 많이 이런 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쪽하고 얘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현대화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좀 자동화 시설 같은 것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지금보다 마이너스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계속 인력이 더 늘어나는 현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회이나 아니면 서울시 쪽에도 인력이 추가를 되는 요청이 들고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 되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자동화 되는 한 세팅이 되면 인력의 전문성이 좀 덜 개입되더라도 시설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좀 목표 이제 저희 연구 개발 방향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시설 자동화나 아니면 스마트한 이제 지능형 이제 재생 시설을 도입한다고 해서 인력에 대한 건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기조이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인력 문제가 제일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또 민감한 부분입니다.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심성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여기 그 마이크를 좀 저뭐 공단 이름 명칭에서 이제 공단의 어떤 그 방향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 물재생시설공단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관리하는 시설도 하수영 2곳, 그다음에 향후 2곳을 더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소각생이라든지 이런 폐기물 쪽 다른 이제 분야들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재생시설공단, 그러니까 서울공단도 공적으로는 그런 그 영역 확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초창기에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향후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비전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지. 이건 이제 제가 좀 정확히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향후에 이제 다른 환경기술시설들을 운영 관련 서울시에 있는 환경기술시설들 운영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건 좀 확인할 필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는 화처리장 4개를 전담 운영 관리하겠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될 내용들만 질문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이제 공단은 좀 그런 상태인데 저희 연구소는 약간 특이사항이 이제 공단 내부에 이제 필요성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좀 이런 연구 개발이나 본인들의 물질 정책이나 기술적 지원을 필요한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약간 서울시의 니즈에도 이게 좀 설득된 기관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재생 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를 제외한 모든 이제 교수랑 관련된 교수님이나 정책적 지원 내용들을 저희 연구 내용이나 향후 계획 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서울에서는 물 연구소라는 게 별도로 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서울물리연구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물리연구원이 주로 이제 상수도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물순환 연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순환 연구가 이제 기능이 올해 말까지만 되고요. 그 해당된 연구 내용이나 시설 그리고 관련된 교육 같은 게 저희가 지금 이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진행상 좀 이따 휴식 시간에 저도 여쭤보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휴식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김민석 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환경공단의 나정범 팀장님께서 광주환경공단 스마트하우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요. 발표 진행하기 전에 혹시 이 스크린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아까 본거 하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 화면 조금 더 크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나? 네, 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광주환경공단의 나종범 팀장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환경공단 경영지원부의 공무원 나동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환경공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터 커뮤니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참석해 주신 우리 공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지금 현재 마이크 좀 네, 들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도착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물에 대한 이 수요처가 이제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부발전하고 동서에 그리고 고래시멘트에 부산물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축소하다 보니까 이 수요처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제 이 대책을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알아본 결과 열분해 쪽을 지금 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열분해가 사실은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활 쓰레기라든지 이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서 바이오차나 바이오 오일 이렇게 이제 생산하고 가스는 이제 재활용적으로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사업까지 가져가는 데는 아직도 먼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공단은 사실은 문제들이 앞으로 탄소중립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래서 이건 고민이 좀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천환경공단의 무슨 환경센터 자체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사실은 이제 우리 공공단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각자 처리장에 실험실에 두세 명 정도 있어가지고 공정이라든지 법적 방문 수재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센터 폐수 처리장이 이번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사업장 관리, 시료 채취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센터라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실험실 통합과 기술 연구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건 사실 서울 쪽에서 하는 게 너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제 우리 코로나도 좀 지나가고 위드 코로나 시대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단 여러분 많이 몸 조심하시고 또 다음 내년에 좀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작용단 스마트 하우스 사업 추진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목차는 환경 기초 시설 및 운영 현황, 그리고 두 번째 시설 개선 및 성과, 탄소 중립 실행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개선 및 성과는 세 가지 과제를 쓰는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고농도 발효수를 저감하는 것, 그리고 하수 슬러지 내에 포함된 흑화수소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응집제 자동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주환경공단은 하수, 폐수, 그리고 분뇨, 슬러지 처리, 그리고 음식물, 하천 관리, 매립을 통합적으로 환경시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광주 제1하수처리장 주변으로 위생처리장, 그리고 슬러지 처리 시설, 제2 음식물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옆으로 광주 상무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올해 착복해서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제1하수처리장은 시설 용량이 60만 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처리 공법은 고도 처리 LPR 공법과 초민 처리 액티플로 공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량은 시설 용량이 1000톤을 처리하고 전처리 후 하수 처리량으로 연계처리됩니다. 슬러지 처리 시설은 시설 용량이 330톤이 110톤짜리 3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리 방식은 패들형 건조 방식에서 현재 디스크 간접 건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식물 처리 시설은 3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방식은 디스크형 건조기인데 사실 광주광역시에서는 530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그래서 공단에서는 300톤짜리 하나하고 150톤짜리 하나에서 450톤 처리하고요. 그리고 약 80톤은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처리하고 남아있는 은폐수는 제1하수처리량으로 소화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광주 상무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 규모는 12.31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여기에 사용된 도시가스를 연료전지 발전 연료로 이용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열 자체는 상무기구 27개 기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1 하수처리량은 현재 유입 하수량이 59만 6천 톤으로 가동률이 99.4%에 아주 높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셀럿 발생되는 카스케이드 211톤, 그리고 총인처리 카스케이드 42톤, 그리고 하수energy 소화기로 들어가서 가스 발생이 약 한 2만 7천 톤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건조에서는 전체 3개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된 카스케이드를 272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을 슬러지 처리 건조 시설에서 한 220톤 처리하고 거기에 부산물이 42톤 정도 발생됩니다. 그리고 제2음식물은 음식물 반응량이 280톤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은폐수가 117톤 정도 발생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산 생산량이 이제 16톤 정도 지금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설 개선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했는데요. 고농도 바이러스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 처리하고 운영할 때 이 고농도 바이러스 발생 다 되잖아요. 그것이 수처리 공정 부하를 주고 그리고 수처리 공정의 약품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약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를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본 그랬죠. 그래서 주로 사실은 생슬러지가 다시 조리돼서 발효돼서 수처리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농축기가 있고 부대 설비인 이속 펌프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설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생슬러지가 다시 침사지로 유턴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수처리 공정이 부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 농축기 부분을 기존의 탄성형 스프링 방식에서 고장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고정형 커넥팅 노드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기 이속 펌프를 독일제 고무 재질 로타리 로브 펌프에서 국산으로 스테인리스 더블 커팅 로타리 펌프로 개선했던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슬러지가 발생이 되면 전류가 있잖아요. 여기다 해서 기계 농축하고 일송으로 해서 생농축에서 서화적 올라가는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농축기가 이송법과 고장이 나면 여기에 있는 전류도의 단류수가 밀고 침사지로 가서 수처리 공정을 부활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분석을 해보니 발효수 부활을 분석을 해보니까 스컴, 농축기, 생농축기, 인연농축기, 크게 발효수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사실 중력농축이 잘 안 됐을 때 이제 저장 기능이지만 전체적인 발효수 부활량의
한 77%가 이제 생농축이 관리된 영향이 큰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축이라든지 이소포구를 개선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찌꺼기 기계 농축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스프링 방식에서 커넥팅 노드 방식으로 고등형으로 교체를 한 후 반류수량이 한 54%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찌꺼기 농축 일성포구를 독일제 외상, 사실 포폭이 고장나게 되면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산화하게 됐고요. 그리고 로터리 로브 펌프를 더블 코팅 로터리 펌프로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정적으로 43%밖에 가동이 안 됐던 것이 90% 이상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찌꺼기 기계 농축 및 설비 이선법을 개선하게 됨으로 인해서 관리수 거량이 70% 정도 절감되었고요.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유지 보수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국산화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완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 파스처리한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 제거 연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2018년 3월에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준공이 됐어요. 제1 하수처리 연구. 그러다 보니까 수압가스 발생량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탄화수소 농도도 증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랑 설비 자체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면적 교체가 사실 문제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교체 비용이 이제 많이 들고 포장 설비에 이제 부식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농축 조류죠. 왜 염화 제2체를 투입해서 소화존의 화가수소 농도를 절감하고, 그리고 타락 면적 교체 주기 연장과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호소 설비 내구성을 증명한다는 결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소화가스가 이제 기존에는 한 18,000 정도 발생되는 것이 에너지 자립화 이후 28,000에서 38,000까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가수소도 한 2,000 이내이던 것이 2,500 이상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타랑 설비 처리 효율이 됐죠. 이제 우리 타랑 설비에는 산화철이 있기 때문에 건식 산화철이, 그래서 거기에 타랑 유출부에도 한 1000ppm 이상이 증가되면 사실 환경부에서 하수도 시설비는 50ppm 준다고 그래서 문제다 이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50ppm, 만약에 50ppm 이내로 관리했을 때 그러면 타랑제 여제가 얼마나 거쳐야 되냐, 한 8번 정도 거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적으로만 3억, 한 2억 정도, 한 3억 정도 써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연 투입 설비를 했고요. 그래서 생농축 조리조에 투입을 하고 소화분유 가스를 트렁크를 제거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악취 오염원이 하수소거든요. 한 90% 이상이 차지해요. 그리고 암모니아, 메틸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 항화수소를 측정을 해보니 약 74% 정도가 염철을 투입함으로써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고, 그리고 철력을 투입한 것하고 투입하지 않는 것하고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철력을 미투입했을 때는 소화존해가 한 2,300에서 2,500 정도의 하수를 유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랑탑 유출구에서 1,000 이상이 갔던 것이죠. 근데 철력을 투입 후 이 생농축 슬러지 조리도 용량에 대응해서 철력을 400kg에서 900kg 정도 투입하니까 소화존의 하수가 한 1,000 정도 이내로 안정적으로 도출되었고, 그리고 타랑탑 유출의 50배 이내로 도출을
좀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별로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소화공정 전 단계의 생명부터를 위해서 전력비로 하나씩으로 제공되었고, 그리고 사랑 여자 교체 비용도 이제 절감이 되고, 교체 횟수도 1년에 한 1년 정도만 하면 됐고, 그리고 후속 설계 부식도 예방되고 품질 개선과 박치 개선까지 이제 동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과정입니다. 스마트 약품주의 제어 시스템 현장 적용 및 성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탈수기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제 하수 찌꺼기를 탈수함에 있어서 현장 근무자의 경험치로 의해서 수동으로 폴리머를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 찌꺼기 산사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약품을 투입하고 약품비를 제어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 제어 시스템은 폴리머 사용량을 줄임과 동시에 탈수의 함수를 또한 증가를 방지하거나 동등하게 나오는 것이죠. 둘째, 그래서 천장 운영비를 감소하자, 그런 목적입니다. 현장 설치 공정률을 공개했습니다. 그발은 뭐 경험함으로 이제 분명 수동 조절했던 것을 개선하게 되는 유량과 농도에 대응해서 약품을 투입하고 체력적으로 이제 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투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율 같은 경우는 수동 운전과 자동 운전했을 때 스피드는 0.1%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약품 사용량에서는 약 11%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년 한 2월까지 계속 설치해서 할 계획이고요. 체험도 교과 보고서를 해서 꾸준히 도입했습니다. 한 10% 정도 절감됐고, 사실은 이 탈수기를 돌리기 있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고장 없이 돌아가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탄소 중립 실행 계획을 영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주광역시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해서 이 환경 공단도 탄소 중립 실행 계획을 실행하고 영역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준 내용은 I100 달성 방안 도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발굴을 해서 그 사업 과제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노동면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분석하고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제기후환경센터하고 영역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달까지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우리 공단의 환경기초시설 자료를 다 제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영역사가 방문했을 때 이제 신고 PF팀을 담당자를 이제 조성해가지고 그 담당자들이 1대1 매칭으로 현장의 어떤 문제점이나 기초 자료라든지 그 영역사 소통하고 이제 자료를 또 전문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라든지 뭐 탄소 중립을 45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사업 과제 발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해야지만 탄소 중립이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발굴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부지에 최대한 좀 조성하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이제 소화돼서 나온 바이오가스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 있는 여 공정, 이 공정하고 노후 시설,
그리고 조율 공정 등을 개선하는 것이 여기서 감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정에 신규 시설을 도입하고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재보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실행될 수립 방법은 환경 기초 시설을 이제 각 공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설의 관리도 건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에너지와 비용을 분석해서 탄소 중립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및 바이오가스 활용화에 의해서 또 흡수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뭐 기차 항해 기술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을 조성한다는 게 있어서 또 흡수를 방향을 했고 탄소 중립 방안을 제시해서 이제 그 과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용문단 나정범 팀장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예, 건강환경문단에 관계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저희도 반박 부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탄소 배출권하고의 거래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중립은 찍혀 있는데 현재 광주 분단에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이게 됩니까? 얼마나 사서 고증난다, 뭐 부족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전 1차, 2차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했는데 3차년도부터는 매년 한 18억씩 상하이가 되는 그래서 사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탄소 중립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제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광주에는 지금 현재 그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현안들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탄소 사실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서울 질문.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분들 좀 같이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 하나인데요. 아까 잠시 건조수거지 말씀하셔가지고 질문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도 건조수거지 초보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수거지를 외부에 건축시키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없을까라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중 말씀하신 열분의 계신 부산에 모색을 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다만 좀 저희 분당이 아직 출범 초기여서 그런지 이런 좀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증이 되거나 아니면 레퍼런스가 없는 기술들을 도입할 때 어떤 뭐 지원 전략, 지원 부분 공단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 정도 스펙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구매를 해주겠다든지 구매를 연결해주겠다든지 이런 좀 지원 체계 좀 제도가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업체랑 미팅을 하게 되면 당신에게 참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원료 공급이나 부지 정도 제공뿐이지 그 이유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좀 그런 거 좀 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모든 공단 우리 고객 공단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업체한테 수급하는 사실인데 기술이 좋고 사실 이제 사업까지 열분의 사실이 열분의 시설이 도입되기 아직도 어렵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환경부에서 아직 그렇게 열분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없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어제 한 두 군데를 더 왔지만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너무 영세해서 그게 좋은 기술이지만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 제가 이거 이제 못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 사실 이 대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좀 지방자치단체나 문안 쪽에
같이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하다가 엎어져도 어떻게 아니 물론 이제 돈을 우리는 투입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고 사실은 아직 기초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금 시키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뭐 열분해라든지 뭐 재생 쪽으로 한다 하면 그때 아마 이제 지자체에서 하나씩 도입해서 해볼 계획이죠. 근데 이제 뭐 공주환경공단에서는 저희 소문으로 이제 뭐 50도짜리 설치한다는 말이 들어서 또 그것도 궁금하고.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인천환경공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부산공단에 있는 박기수 박사님께서 똑같이 그에 뜻답다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뭔가 어떤 뭐 새로운 설비나 기술을 좀 도입하고 싶은데 레퍼런스가 없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그걸 계속 구매해 줄 수 있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에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성과공유제라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공유제도를 이용하면 일단 그 과제에 대한 성공 여부를 저희가 그 업체랑 같이 논의를 통해서 야,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라고 서로 협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공 여부를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그 성공이 됐을 때는 그 제품을 이제 구입해 주는. 근데 구입해 주는 것도 예산이 있어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과제를 공모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제 과제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요. 이거는 성과 공유 확산 추진위원 추진본부라는 게 중앙 조직에 있거든요. 거기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심사를 해서 이건 수의계약 해도 돼라고 승인이 떨어지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풍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야 이거 우리가 기술 개발했으면 우리가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고 금액이 언제까지 현재까지는 수의계약 금액 이내로만 진행을 했고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성공이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을 물론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금액이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부사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이제 계약회사 그 담당자들이 굉장히 꺼리긴 하는데 그거는 뭐 100% 설득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100%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 과제를 진행을 좀 하셨는데 그 과제를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세 개의 과제를 선정하셨는지. 네. 이제 과제 선정은 우리가 이제 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정도에 가까워서 현장에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나겠다는 것을 계획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의 원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출발입니다. 앞으로도 뭐 건조 부산물이라든지 바이오가스를 수소화한다든지 우리는 이제 인프라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네. 다음 질문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광주 한명공단의 나동범 팀장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